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 대통령이 또 여야 합의라는 또 되기 어려운 옵션을 걸어놨어요. 좌우간 그분은 막 옵션을 이 앞뒤로 촘촘하게 겁니다. 세 줄이라서 사람들은 대충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4월 퇴진에 대해서 야당도 또 세 개입니다. 이 세 야당이 새누리당하고 합의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야 3당이 뭔가 하나 이 소위 말하는 단일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산이 높죠. 거기다 비박계라는 게 우리가 뭐 꽃놀이패를 잡았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좋은 협상 차원에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하고도 소위 말하는 접점이 있고 친박하고도 접점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친박하고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따라와줘.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박계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개헌. 뭐 개헌도 있지만 개헌하기 전에 이 아주 뭐 현실 정치에서는 비대위원장일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주면은 해줄게. 그다음에 야당한테는 그럼 우리가 40석은 확보를 해줄게. 하면은 이제 발의가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 소위 말하는 이 주관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뭐 비주류에서는 4월, 6월, 4.6 그 체제가 뭐 당론으로 했다는 것에는 지금 깊은 뭐 많은 점수를 두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7일 전에 대통령이 로드맵을 얘기를 안 했을 때 그럼 비주류는 12월 9일 탄핵 발의를 할 때 참석을 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비박계 니네 가서 탄핵해라. 원칙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헌법 안에 있는 원칙대로 적혀있는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풀라 그러면 문제를 좀 쉽게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이 문제를 모아가지고 옵션을 갖다가 앞뒤로 촘촘하게 걸어놨어요. 자, 여야가 합의가 돼야 돼. 새누리당 오늘 겨우 합의가 됐다 칩시다. 아마 친박이 무슨 개헌 카드도 먹이로 비박한테 좀 던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야 3당 합의해서 다시 새누리당과 합의를 하는 이 두 단계가 남았어요. 여기인데 야상 3당들은 이해관계가 달라요.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 내가 문재인 대표로 결정을 하고 이 복잡한 이 함수를 풀어라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르겠다. 협상 안 한다. 탄핵 가서 법적인 절차로 가자. 새누리당 당신들이 비박이든 친박이든 부결시키려면 부결시켜봐라.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 모든 비난도 당신들이 감수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매주 한 번씩 안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탄핵 발의를 매주 올리겠다 하겠습니다. 네? 자, 탄핵이 매주 올라가면요 피를 말리고 이제 그걸 한번 버텨보는. 자,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을 매주 탄핵이 될 때까지 올리겠다. 이러면 이제 그 와중에서 아마 국민의 분노가 점정해서 나중에 폭발이 될 거고요. 이제 평화 시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미는 게 나은데 어째 또 4월 하니까 여기 1월 해가지고 빨리 선거 좀 하자라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 그분 옛날에 제가 민주당 있을 때 누님 제 친구의 행수예요. 행수님하고 지냈는데 네. 사람이 너무 참 순진한 건지 좀 그런데 그러면 돌출 행동을 하신 거죠. 그거 좀 웃긴 이야기죠. 어떻게 1월이 나옵니까? 그 뭐 이제 영수회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는 그 전날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전날 뭐를 합의를 했습니까? 야3당이 여당하고는 협상 안 하겠다고 그 끝나고 나오자마자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박지원 예, 비대위원장이 왜 또 니 혼자서 약속을 했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영수회담에 이어서 지금 정가 두 번째가 됐지 않습니까? 이범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율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뭘 자꾸만 얻어올라 그럴 때는 우리가 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내주는 게 좀 크면은 못 넣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줄 거가 가장 큰 게 사실은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사실 뭐 오늘
당장 선거를 하면 다 이긴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내줘야 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승부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내줄 게 많으니까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주당과 이 문재인 대표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4월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로들이 4월 이야기하고 친박 핵심이 4월 이야기하고 초선이 4월 이야기하면 3일 동안 4월이라는 글이 딱 나왔어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보수 진영의 이 유권자들, 국민들을 향해서 자, 문재인이 일찍 하려고 지금 속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당선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 4월에 담은 겁니다. 아, 보수 대결집을 위한? 예, 한번 보세요. 탄핵을 간다 칩시다. 9월 12월 9일 날 탄핵을 만약에 시켰다 하면 그로부터 헌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석 달 걸릴 거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3월 9일쯤에 뭐 끝나고 혹시 한 달쯤 여유를 둔다 하더라도 4월 9일까지는 다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4월 중에 퇴진하고 그러니까 헌재 가도 4월이고 그냥 자진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물러나도 4월인데 네. 4월은 손해보는 게 전혀 아니고 노말한 거다 일정상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더민주당이 앞당기자 하니 저 속셈에는 자기가 빨리 선거를 치러서 그저 먹고 보자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각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문재인이 꼼수 부린다로 신문이 꼼수 부린다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 4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형태의 수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지금 버티고자 하는 친박 핵심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보수가 다시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서 결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민주당이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이 프레임에 그렇죠. 말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6개월 걸리거나 안 그러면 1년이 걸려도 그 길을 가겠다고 가는 게 이 프레임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당장 낚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수준이 한마디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꼼수를 던지면 그 꼼수에 또 걸려들고 이러는 겁니다. 서로 낚인 거죠. 근데 오늘 저는 뭐 4월 6월 하면서 또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4월 달에 이제 퇴진되고 긴급히 2달 만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요. 재외 국민들은 투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보궐선거에. 보궐선거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210만 정도의 국민들 투표권을 가졌는데 거기가 투표율이 71%예요. 예, 지난번에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그럼 뭐 한 150만 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요번에 108만 표로 뒤집힌 부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지금 다 생각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기획하는 사람들이 할 텐데 이런 깨알 같은 것까지 하니까 이 셈법이 복잡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거를 땡겨서 해야 되느니 보수가 대결집을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이 하는데 진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정치권도 내려놓고 진실로만 좀 싸워서 국민 앞에 진실의 민낯을 보여준 후에 그러고 나서 정치적 셈법 들어와도요 다 우리 소화합니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저렇게 허술하게 최순실 같은 허접한 여자한테 말리더니만 이런 살기 위한 수를 던지는 데는 저렇게 석줄 안에 정교한 옵션을 담아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옥죄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묘수 세 판이면요 묘수를 3번 두면 바둑을 지게 돼 있고요. 어저께 청와대 출입하시는 분들하고 좀 잠깐 담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 분위기는 좋답니다. 무슨 좋냐면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담화문도 독해를 했다고 그러고 옛날에 좀 그리고 밑에서 뭐가 보고서가 올라오면 피드백이 온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이제는 그 문고리가 없어지고 최모 씨가 없어지니까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우리가 좀 뭐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풀 죽어서 있으면 우리도 좀 서글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건은 하여튼 원칙 내에서 원칙을 갖고 해결할 때 다시 대통령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자꾸만 말씀하신 대로 묘수 이것만 찾고 있으면요, 금방 이 바둑관 잡습니다. 그럼 야당이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만 4월 퇴진 6월 대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 해서 입장을 안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비방은 어떻게? 비방은 탄핵에 가야죠. 아니, 그리고 탄핵에 그런 상황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주저주저한다면 진짜 비주류들은 정계 은퇴를 하셔야죠. 그건 뭐 거기 남아 있어서 뭐 합니까 거기서요? 혹시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표를 이렇게 보여주면 위법입니까? 그럼요. 무기명으로 하는 네, 것도? 무기명에서 원래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국회도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뭐 힘이 일단 뭐 일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들어가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찍으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넣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고요. 국회의원도 그런 국회 안에서 표결하는 것도 선거법 적용하는 그럼요. 선거법 다 되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서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꼼수가 있으려면 그거죠. 친박계가 그날 투표로 들어오는 거요. 안 들어오는 거죠. 아니 들어와야 비박들이 또 꼼수를 또 아니 그 비박들은 좋죠. 비박들을 표를 썩게 해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온다? 안 들으면 일단 자기네들은 탄핵을 안 했고 그럼 이제 표수가 쭉 나오면은 네. 뭐 야당권은 뭐 전체가 한다 그래도 비박계에서 몇 표가 나온지는 셈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친박이 빠지게 되면 전체 재적이 또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200표만 넘으면 되니까 이거는 아니 출결위원이 아니라 재적의 3분의 1 건데 3분의 2니까 200표만 절대수만 되는 거죠. 그날 출석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출석위원회 반이 안 노무현 대통령 때 200표가 안 넘었었는데 탄핵이 된 거였는데. 그런가요? 예. 그때 아니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는 하여튼 예. 제적위원수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 넘어야지만 200석이 통과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친박이 이제 표결을 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박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잔뜩 가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근데 정신적인 압박이라 할 것도 없어요. 탄핵 통과된 순간부터 뭐 저기 영업 정지되는데. 그렇죠. 영업 정지됐는데 뭐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때부터 뭐 자 좀 조절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네. 갑자기 막 싹 들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해보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댈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로 뭐 전술 전략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또 능통하신 분들이니까 또 현장에서 잘 제가 감히 해야죠. 선수들한테 네. 조언을 하더니 그런데 이제 이 새누리당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몇 달 안에 이름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어서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비대위원장 때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름도 신천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지만은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름으로는 총선이나 눈앞에 임박한 대선이나 그 다음에 총선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되어버려서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한마디로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갖고 이름만 뭐 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요. 그렇다고 또 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 정말로 최순실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은 자기들끼리 새누리당을 좀 지키고 나머지는 빠져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또 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물타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앞에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해볼 수 있는 활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뭐 변수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특정당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는 뭐 제3, 제4, 제5지대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변할지 모르고 뭐 반기문 총장이 지금 낙하산을 폈지 않습니까? 이제 공중에 있는데 지금 착지점이 없어져 놓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등등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당이 어떻게 가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요 무지몽매한 것 같지만 국민들의 힘은
진짜 어디서냐면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로 국민들이 분명히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이 어차피 오래 못 갈 당에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 앞도 모르고 하루 앞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몇 달 뒤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그건 너무 긴 과제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는 뭔 생각을 하고 있답니까? 뭐 혹시 못 들어봤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의 어떤 중간 기착지는 개헌입니다. 87년도에 정립된 그런 그룹으로는 현 세대를 살아가는 어떤 모든 다양성을 지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한 개헌, 그다음에 뭐 정치 체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생각도 이게 뭐 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되느냐가 사람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게 통일. 우리 지금 헌법이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인터넷 같은 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한 국민의 인권, 뭐 국민의 권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이 헌법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사회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러긴 헌법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출발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불출마 선언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집안 사람이 그런 거 하면은 뭐 저 칭찬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일단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 같고요. 어떤 자리의 욕심보다는 이 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불타는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친문들은 개헌을 뭐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더민주당이 지금 121석인가 그럴 건데 거기에서 비주류들은 일부는 찬성하는데 현재의 숫자 구도로 봐서 친문이 결사적으로 개헌을 만약에 반대하게 놓으면 대선 전에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에는 개헌을 갖다가 내세우는 세력들이 아마 우리는 당선되면 우리가 낸 후보가 임기 단축을 2년 한 3개월 정도만 하고 그렇죠. 당선된 직후 곧바로 개헌을 해서 2020년 총선을 대선도 그때 같이 다시 치르는 그런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한 개헌을 대선 직후에 하겠다. 네. 이러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지금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도 좀 짧고 그런데 일단 마지노선은 대선 주자들이 내가 만약에 된다면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까지만이라도 다 심어 이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면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요 케이스가 4.19 때하고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4.19에서 하야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후에 그때 아주 치열하게 사회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선거도 해야 되고, 왜냐면 3.15 부정선거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개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먼저 해야 되냐, 개헌을 먼저 해야 되냐고 굉장히 붙었는데, 결국은 개헌을 먼저 하는 걸로 그때도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개헌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약간의 내각제가 된 그런 상태로 간 우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릇을 바꿔야죠. 선거라는 거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하는 건데 새로운 그릇을 만들 사람을 이제 뒤에 먼저 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모시는 그런 수순이 맞는 수순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도 짧고 또 특히 이런 개헌 같은 거는 집권 여당에서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 동력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순서는 개헌 먼저 선거 나중 이런 게 좀 제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그대로의 보수 타이틀로는 대선에 제가 볼 때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를 섞어야 되는데 이 조합들이 제대로 개헌과 더불어서 섞이느냐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반기문, 김종인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걸 보면서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선거를 뛰는 것보다 아마 내년에 이제 1월 1일 날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월 중순으로 오는 걸 다시 다시 알 거랬어요. 도착되겠습니까? 예, 예. 뭐 빨리 오고 늦게 오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자관 와서 개헌을 전제로 아마 개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반 총장을 만들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개헌을 도모하는 행태로 가고 새누리당 비박부터 이제 나가서 나중에는 친박들도 올 거라 봅니다. 서로 지금은 서로 지키겠다지만은 제 예언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빨리 나갈라 할 거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이 뒤에 온 사람 보고 또 특세를 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0년 전에 그 어려운 거를 같이 또 해결해내고 또 20년 후에 다른 어려움에 지금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요 관군이 해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황 소장이나 저 같은 민간 의용대가 한 거니까 이번 어려운 거 또 우리 황 소장하고 저하고 손잡고 또 앞장서서 또 한번 해봅시다. 그때도 저 쌀 개방하고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그거 우리 막아냈는데 뭐 그래도 단계적으로 하고 농민들 다시 다독이면서 다시 그러고 나서 우리가 OECD 또 가입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지금 교보생명 옛날에 제1생명 사거리에 평창 국밥집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 집에 이거 이야기한다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을 조찬 식사를 하러 그렇죠. 갔던 새벽에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인터넷 정당을 통해 가지고 개혁 보수 세력을 좀 집결해서 지금 이 기성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나누면 다 하도 엉터리 짓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기처럼 물어뜯고 감시하고 검증도 하고 또 개헌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측면이 뭔가 하면 이 안보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또 경제 부분에서 지금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재벌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뜯쳐서 포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헌을 해가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이 국가의 어떤 권력 기능이 아니 뭐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또 분산되면서 경제적인 또 그것이 그대의 경제 세력 지금도 정경련 같은 데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시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정당을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뭐 정당의 목표는 항상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황장수 선생님 대권 후보? 아니요. 그럼 정당을 만든다면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래서 1%가 되든 2%가 되든 3%가 되든 저는 진짜 목표를 한다면 TV 토론회 한번 나가가지고 한 그렇죠. 3%만 받아가 좋죠. 그 후보들하고 뭐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다 말이 좀 어눌하거나 컨텐츠가 조금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게 하고 검정거리들을 한번 묻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처럼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정책적으로. 예, 정책적으로나 또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걸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맨날 이쪽 당에 줄 서거나 저쪽 당에 줄 서거나 뭐 보수라고 진보라고 줄 서가 이것들이 보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수구들 떨거지예요. 진보도 수구 떨거지고 보수도 수구 떨거지고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편안해서 이러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더 이상 장단을 칠 생각은 이제는 아니 뭐 없다. 황정수 선생님 뭐 대통령 뭐 되지 말려는 법 있습니까? 만약에 그럼 되시면 그럼 저는 뭐 20년 전부터 비선 실세니까 아니, 지금- 문고리는 제 거네요. 또 최순실한테 또 나타나지고 저기 최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나? 그러니까 컨펌 받아서 꼭 하십시오. 인터넷 저 정당 창당부터. 뭐 그냥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아이디시고요. 그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많이 돕도록 예, 저는 하겠습니다. 시민 사회가 지금 이 시민 단체들도 패거리가 나눠져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기능이 거의 무너졌는데
내년까지 과정에서 시간이 짧다고 얼렁뚱땅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깨어서 그렇죠. 감시를 하고 저는 한국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당 구조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유럽에는 지금 곳곳에서 인터넷 정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10% 5% 이렇게 득표를 해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조차도 다들 한 번도 안 해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그 우리가 사실 뭐 위슬블로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호루라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공정한 그런 사회가 되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가난한 거에 대해서 불명 없어요.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이번에 비리 이상의 급이 되는 거대 비리가 역대 정권에 다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최순실 일가와 그 주변의 그렇죠. 사람들이 한마디로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갑질부터 시작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행태에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다. 그러니까 그때는 촛불이 안 일다가 이번에는 촛불이 이런 거예요. 그럼요. 없는 게 없었잖아요. 뭐 저기 대학교 들어가는 거 또 우병우 수석 아들 군대 얘기 그건 완전 정서법에 그냥 뭐 완전 무기징역들을 다 지금 받으신 거예요. 백과사전이 돼버렸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최 박사님은 이쪽 저쪽으로 뭐 던던 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뭐 꼭 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애국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요새 뭐 애민하라 그러는데 그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삼평산민연구소 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 진짜 불평등한 거에 하소연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삼평산민연구소 이사장님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저는 소장입니다. 이사장도 못 되고 그렇게 오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